뭐지? 다 굶어 죽은 건가? 뭐지? 뼈밖에 이거 다 뼈인데 지금? 가스실. 와. 와. 아,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요? 사진 속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대충 이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제살 몰수를 당하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열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수용소 앞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샤워실에 갇히게 되었죠. 샤워실에 갇힌 그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곧바로 소각장에 보내져서 한 줌의 재가 됐죠. 야,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죠. 네. 유대인. 구체적인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총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니키 씨랑 하임 씨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독일에서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2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고 저희 어릴 때부터 그 강제 수용소 견학도 가고 그게 정말 부끄러운 역사라는 거 배우고 있죠. 저희는 유대인들에겐 홀로코스트는 엄청 끔찍하고 슬픈 역사지만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스라엘에서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가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당했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 2차 세계 대전 내용은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 관련 영화들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이거에 대해 다루고 있고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그 아이히만 나온 무슨 영화도 제가 피날레 작전. 네, 그것도 제가 봤고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 관련 맞아요. 영화 맞죠? 인생은 네. 아름다워. 이 관련 영화들 좀 많이 봤어요. 네, 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네, 누구죠? 히틀러. 흔히 희대의 악마라고 불리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얘기되죠. 그런데 히틀러와 그 측근 몇몇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기에는 600만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좀 말도 너무 안 많죠. 되는 그죠.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대량 학살은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의지로 관철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나치 부역자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나치 정권을 지키면서 전쟁과 학살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뭐 나치 전범 또는 나치 부역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나치 정권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몰락했지만 과연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바로
600만을 학살한 나치 전범들의 최후입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왜 그렇게 괴롭히고 막 학살하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문명 국가인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20세기 당시에 독일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나치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독일은 거듭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적 자존심이 아주 짓밟혔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경제 위기까지 닥쳤죠.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실직자 수가 급증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심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당기는 그런 정당이 떠오른 겁니다. 들어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냐? 그게 바로 나치당이죠. 원래 이름은 깁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인데요. 이 당은 1920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미한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자 이 혼란을 틈타서 게르만 민족 공동체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공동의 적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나치는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힘들어할 때 그 전쟁 중에 이익을 본 것이 유대인이었다. 증권거래소에서 투기를 일삼았고, 그리고 암시장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본 것도 유대인이라면서 독일인들의 상심과 불안을 유대인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렇게 몰아갔구나. Minister Dr. Goebbels spricht zur Jugend. 유대인은 독일 사회를 해치는, 그래서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해충, 쥐, 세균, 병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이러한 유대인 희생양 전략은 나치당이 정권을 잡는데 큰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만든 그 전략으로 네. 대학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아무리 그런 혐오감이 있다고 해도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완비돼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네. 근데 독일은 사실 당시에 대단히 산업 기술이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것처럼 그런 공장 시스템으로 살인을 산업화한 것입니다. 네? 예. 살인을 산업화한 산업화했다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시간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뭘 한 거지? 그러니까 공정이 있었던 거네요. 공정이 있었던 네. 거죠. 이 전체적인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했던 조직과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치당이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데는 선정과 선동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제국선전부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국선전부의 목적은 이 음악, 연극, 영화, 서적, 라디오 등을 통해서 나치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히틀러의 특명을 받고 제국선전부의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괴벨스? 요ゼ프 괴벨스죠, 그죠? 괴벨스. 선동의 대가죠.
mit wilder Entschlossenheit und unbeirrt durch alle Schicksalsbögen und fortzusetzen, bis der Sieg in unseren Händen ist. 괴벨스는 나치 정권의 그 누구보다도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고요. 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도 남달리 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선동이랑 선전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다 아마 독일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괴벨스가 평소에 남긴 말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유대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다.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말이 정말 세죠. 네. 근데 괴벨스가 저런 선전뿐만 아니라 히틀러 연설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연설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히틀러였죠.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이 돋보이도록 연출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연출을 했는지 영상을 먼저 좀 보실까요? 네. 어느 순간에 조명 딱 쏘고 효과음 팍 주고. 나 연설 영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Vor einem Jahr trafen wir uns zum ersten Mal auf diesem Felde. Das Gebot ihres Herzens nichts hergerufen hat als das Gebot ihrer Treue. Unser deutsches Volk siegt ein! Siegt ein! 규모가 엄청 크다. 영상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웅변의 대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딱 좌중을 느낌이 딱 그죠? 사로잡는. 그쵸. 그리고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효과음이라든지 그렇죠. 행진하는 포인트라든지. 맞아요. 사실 야간에 했잖아요. 대낮보다는 야간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감성. 마음이 그렇죠. 막 감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할 때는 그만을 이렇게 집중 조명해주고 나머지는 일체 불을 끄기 때문에 히틀러만 대단히 부각되는 것이죠. 그런 연출.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죠. 뭐 북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이죠. 괴벨스가 약간 PD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그리고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활용했는데 특히 이 매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떤 매체였을 것 같아요? TV로 한 거예요? TV는 그때는 없었죠. 몰라. 영화였죠. 아. 영화. 네. 히틀러가 영화를 좋아했다고 들은 거 본인도 같아요. 그랬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치는 영화를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극장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감독, 배우, 촬영 스태프들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때 드론도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찍은 거 아니에요? 와. 뭐야 이게? 자기 자기- 자신이네.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화네.
나치의 선전 영화로 잘 알려진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냥 본인을 찬양하는 영화를 만든 영화죠. 거네요.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바로 레니 리펜슈탈인데요. 영화사에 남는 인물이죠. 물론 이런 선전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는 사람이죠. 의지의 승리는 1934년 나치당 전당대회를 기록한 내용인데 30여 개의 카메라와 그리고 아주 많은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화는 바로 내 앞에서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선동성이 그 이전의 매체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걸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면 그 혐오를 바탕으로 유대인 학살 작업을 주도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학살을? 글쎄요. 바로 나치 친위대, 일명 SS였습니다. SS, 슈트슈타펠의 약자인데 SS요? 나치 친위대는 원래 히틀러를 경호하는 당내 조직이었는데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유대인 학살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의 독일 점령지에서 유대인 학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의 중심에는 히틀러의 최측근인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야? 네. 히틀러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인데 왼쪽에 헤르만 göring과 이 중간에 하인리 힘러죠. 힘러. 네네네 힘러. 그렇다면 göring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göring은 그 지위가 독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제국 원수였습니다. 또한 공군 총사령관이기도 했고요. 한때 히틀러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그 권력이 막강했죠. 이 사람은 나치당의 초기 시절부터 각종 정책을 만들고 그 기본 판을 짰던 그런 인물이고 또 친위대 창설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göring은 이 친위대뿐만 아니라 국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를 재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게슈타포는 친위대 소속이었지만 독자적인 활동 권한을 갖기도 했는데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체제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는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뭔가 A급 전범 얘기할 때 꼭 그렇죠. 나오는 꼭 사람인 나오죠. 것 꼭 같아요. 나오죠. 네, 네, 네. 이후에 göring은 나치 공군 창설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위대의 권한을 자기 측근에게 넘기는데 그 측근이 바로 힘러입니다. 친위대 수장인 힘러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한 최고 직급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살을 이끌었던 인물답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도 엄청났죠. 힘러가 친위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 말살은 우리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절멸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런 힘러의 유대인을 향한 혐오는 결국 나치 최초의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수용소는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수용소들의 모델이 됩니다.
물론 수용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하우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는 수용소도 있지만 학살 자체가 주 목적인 절멸 수용소도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끔찍해요. 절멸 수용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우슈비츠는 이 강제 노동 수용소와 절멸 수용소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노동 더 시키고 지치면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괴링과 힘러를 주축으로 한 친위대는 어떻게 유대인 학살을 진행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학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먼저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게토죠, 게토. 게토는 1939년 말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바르샤바 게토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잡아와서 그 수용시키니까 수가 많았을 때는 거의 50만 명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조망으로 이제 봉쇄돼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옥에 수감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치 정부는 이 게토에 들어가는 식량까지도 제한해요. 식량을 배급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이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자료 화면에 다 삐짝 말랐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게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1941년 말에 나치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우거든요. 해결이요? 네. 박멸이네.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깨끗한 유럽을 만든다는 발상이죠. 그 단어가 너무 소름 돋는 소름 것 끼쳐, 같아요. 소름 끼치죠. 최종 최종 해결하는 것이죠. 이때 나치 친위대 내부에 소위 기동학살 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동학살 부대. 네. 그리고 이 죽음의 부대를 이끈 사람은 바로 힘러였죠. 힘러. 네. 이 기동학살 부대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주로 이제 숲속에서 총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괴해가지고 거기서 학살했어요. 에? 뭐야? 아 들어가서 죽는 거구나. 네, 그냥 죽는 거죠.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묻어버리면 되니까요. 그쵸. 소름 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총알이 낭비되는구나. 낭비되고 사실 많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생깁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배기가스를 연결한 가스차를 만든 것이죠.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방식으로 기동 학살 부대는 가스차를 이제 유대인 학살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대량 학살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차 방식이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리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친위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시켰는데요. 혹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장의사들 보통 장의사들인가? 그게 뭐 일반적이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시켰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같은 유대인한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나치는 일종의 특수 직무반인 존더 코만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 작업 부대를 만든 건데요. 죄책감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고 모든 걸 유대인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냥 너희가 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소각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찍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몰래 찍은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이 소위 특공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3, 4개월마다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 4개월 있다가 이들도 채용시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참다 진짜. 니키 씨도 이 특공대, 이 존도 코만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나치들이 저질렀던 일 엄청 많은데 네. 그건 제일 악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일 해야만 하고 강제로.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자신도 언젠간 똑같이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더 잔인한 정신적인 학대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멸 수용소에서 벌어진 만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이죠. 네. 아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활동했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의사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 친위대 소속이었죠. 이 아우슈비츠의 맹겔레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철로로 이제 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내리면 선별 작업을 하는데 맹겔레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흔들어 보이는 사람은 곧장 가스실로 보내지는 거죠. 그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끔찍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특히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당시 맹겔레를 보조하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해부실 옆에는 일하는 방이 있었는데 14명의 쌍둥이들이 심하게 울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맹겔레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사를 준비했다. 주사를 놓자 잠깐 움찔하더니 그 아이는 죽었고 이런 방법으로 그날 밤 쌍둥이 14명을 모두 죽였다.
왜 쌍둥이에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맹겔레는? 그 맹겔레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인종적 차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도 즉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열등한 인종과 우등의 인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논문이었죠.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정권이 나서서 우생학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했는데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제닉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는 보존하고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한 거죠. 이후 이 수용소에서도 맹겔레는 여전히 이런 연구에 이제 집착했는데요. 순수 독일 혈통의 쌍둥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독일의 인구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혈액을 뽑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실험해 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쌍둥이의 혈관과 기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종의 샴 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악마야. 악마죠, 악마 정말로. 그래서 이 맹겔레의 실험에 이용된 쌍둥이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쌍둥이만. 그리고 장애인과 정신병자 등에 대해서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번식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가스실이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가스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물론 이제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였고 샤워실로 위장되어 있었죠. 네. 니키 씨, 이때 이 모든 실험들을 할 때 의사들이 막 다 나서서 한 거라면서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맹겔레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제거 대상 될 사람 선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또 독일 내 그 의사 수가 크게 그쵸? 늘어났다고 하기도 해서. 근데 어떻게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치 정권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600만이라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숫자의 대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반인류적인 대참사를 만든 나치 정권도 영원할 수는 없었죠. 이 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무렵에 소련군은 결국 베를린에 입성합니다. 독일의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이죠. 이때 히틀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 이거 또 배우지 않았나요? 배웠죠. 네. 배우셨어요? 얘기해 주세요. 까먹었죠. 저기 그 약혼녀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살하려고. 공간 자살. 히틀러는 폐허로 변한 총통 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면서 지나간 영광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고 에바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그 늘 거창했던 행적에 비하면 사실 초라하죠, 그죠? 그가 뭐 실제로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독일이 서방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틀러를 도와서 거대한 악행을 저지른 그의 최측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나치 선동의 중심에 섰던 괴벨스, 그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사형당하지 않았을까요? 도망갔나? 히틀러는 괴벨스를 자신의 총리로 임명했고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괴벨스는 그의 아내 그리고 6명의 자녀들과 함께 음독 자살을 합니다. 괴벨스는 자신의 시체를 불태워달라고 했지만 타다만 시체로 남은 바로 이 모습이 그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의 핵심 친위대를 이끈 히틀러는 안경 대신 안대를 차고 독일군 헌병으로 위장한 다음에 도망치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영국군의 검문소를 지나던 중에 걸렸구나. 네,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살했구나. 네,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히틀러는 결국 입안에 숨겨두었던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청산가리로. 네. 이렇게 괴벨스와 히틀러는 자신들의 엄청난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도 없이 그냥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네. 괴벨스가 2차 세계대전 시작되기 전에 자기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대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아니면 역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정확히 맞췄네. 네. 그의 예언대로 히틀러 측근들은 모두 역사상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악랄한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나치 전범들을 단죄하기 위한 역사상 첫 국제 군사 재판, 바로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미국, 영국, 소련은 종전 후 나치 독일 전범의 처리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1945년 11월 독일 나치의 심장부와도 같았던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유롭지? 그렇죠. 여유롭죠. 응. 아니, 뭔가 뒤지는 사람처럼 안 있네요. 자신들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 법정에 섰다고 생각했죠. 죄 때문이 아니라. 나치 정권의 정치, 군사, 외교, 군사 지도부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24명이 재판에 회부되는데 이 중에서 21명이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됐을까요? 학살에 관여한 혐의가 당연히 있겠죠?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규정한 사실입니다. 단순히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도전했다는 거죠. 이거는 패전국의 핵심 인사들에게 도덕적 판결을 내린 거죠. 하지만 재판대 앞에 선 나치 전범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네. 한때는 충성을 다했던 히틀러와 히mm러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주가 없으니까 시켜서 한 거다? 네, 그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 사실은 끔찍하지만 자신들은 알지 못했다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학살의 정도를 알지 못했다고 잡아떼기 일쑤였습니다. Bekenne mich im Sinne der Anklage nicht schuldig. Ich bekenne mich nicht schuldig. Ich bekenne mich keinesfalls schuldig. Nicht schuldig. 무죄라고 막. 그렇죠. 재판에 회부된 나치 전범들 중에는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제국 원수였던 괴링도 있었거든요. 아까 보셨죠, 사진에서. 근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이 한 행동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 중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식으로 그 어떤 사과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링이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 말살은 나의 기사도 원칙에 위배된다. 나는 여성을 존중하며 어린이를 죽이는 것은 신사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유대인 말살 문제에서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점이다. 되게 멋있는 척하는데요? 그러니까 뻔뻔하죠. 어? 그 뭐 여성이나 어린아이를 죽인 거 빼고 유대인 말살 문제 자체는 괜찮다는 거네요. 뭐 거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와, 네.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괴링을 비롯한 나치 전범들의 뻔뻔한 자기 변명은 계속됐고 그런 그들의 죄를 추궁하는 재판은 10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치 전범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재판의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괴링이구나. 네. 뭐 21명 중에 12명, 뭐 절반 이상이 네네네. 사형을 받은 거네요. 네네네. 무혐의가 3명이나 있어. 이 사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형이 교수형으로 집행되는데 사실 군인의 경우에 총살이 아닌 교수형으로 처형되는 건 명예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은 원치 않았죠. 그리고 괴링은 자기가 교수형 당한다는 얘기를 듣자 재판부에 요청했죠. 제발 총살로 해달라. 그러나 당연히 기각됐죠. 그래서 그는 제국의 원수가 교수형 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형 직전에 또 청산가리 캡슐을 먹고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 재판하는 쪽도 철저하지가 못했나 봐요. 네, 정신이 없었나 보죠. 그러면 결국에 그 교수형이 아니라 그냥 약물로 그냥 죽은 이게 그냥 자기가 자살한 거죠. 바로 전날. 네. 결국 1946년에 뉘른베르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나치 전범들의 교수형이 집행됐고요. 그래서 나치 전범을 단죄하기 위한 역사적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은 끝을 맺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뉘른베르크 재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재판은 평화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나치를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재판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범들이 저 21명이 다가 아니잖아요. 네,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이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 주최 측이 누구죠? 미국? 연합국 측이죠, 승리한. 그러니까 독일이 아니에요. 즉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승전국이 패전국을 처벌하는 구도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독일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소수의 나치 전범 고위직들만 재판을 받는 걸로 그쳤다는 것도 아쉬움이 큰 대목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게 있는데 이 재판을 주최한 연합국 측도 문제가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법률적인 형식을 갖춘 재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이벤트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죠. 승전국에 의한 보여주기식. 그들이 만약 진정으로 인도적 관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대인 학살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유대인 학살했다고 처형된 사람은 율리우스 슈트라히어라는 나치 정치인 한 명뿐이 없었던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전쟁 일으키고 뭐 이런 걸로 처형당한 거죠.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그 승전국 나라들 안에서도 반유대주의가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가 껄끄러웠던 거죠. 또한 이제 벌써부터 미국과 소련의 기싸움이 시작됐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더 이상 적도 이제 아닌 망해서 적도 아닌 나치 청산에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연합국 적극적이지 입장에서. 않았구나. 그렇다면 그 많던 나치 전범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도망쳤겠죠. 도망쳤죠, 그렇죠. 숨어 살고. 독일 검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전범들이 남미로 도망쳤다는 1급 비밀 문서를 확인했는데 그 숫자가 대략 9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9천 명? 9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9천 명? 다 갔네. 다 같이 갔네. 그렇죠. 약 5천 명이 아르헨티나로, 그다음에 1,500명에서 2천 명 정도가 브라질로, 그리고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칠레로 갔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런 곳으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남미 국가들은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대체로 군사 독재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히틀러의 전범들을 받아주기 좋은 그런 분위기였죠. 특히 아르헨티나는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가 강했고요. 아까 봤듯이 굉장히 유럽적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백인들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받아줬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로 탈출한 나치 전범들 중에는 바로 이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끔찍한 생체 실험을 했던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 네,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맹겔레는 나치 패망 후에 1949년 7월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습니다. 야, 네. 다 아르헨티나로 갔네. 네. 이후 목수, 농기구 판매원 등 여러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맹겔레가 면허증도 없이 낙태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거기서도. 계속한 거예요? 네. 게다가 1956년에는 실명으로 된 외국인 거주 허가증과 서독으로 가는 비자까지 발급받고 유럽 여행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안 걸렸지? 말도 안 돼. 이렇게 10년을 잘 먹고 잘 살다가 1979년에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네. 네. 끝끝내 누구한테도 붙잡히지 않고. 네. 제일 화나네요, 맹겔레가. 네. 그 이후에 그의 유해는 브라질의 한 대학에서 법의학 수업 자료로 쓰이게 됐답니다. 와. 역설적이죠. 본인이 했던 것을 되돌려받는 거죠. 네. 그리고 나치 전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인지 먼저 사진부터 볼까요? 누구야? 바로 친위대 소속 중령이었던 소위 탁상 위의 학살자로 얘기되는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네, 아이히만. 유대인 말살 계획인 최종 해결 당시에 아이히만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을 집결시켜서 특별 열차편으로 유럽 동부에 설치된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에서 아이히만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인 거죠. 당시 독일은 전쟁 중이라 당연히 군사적으로 이용할 열차도 부족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히만은 독일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많은 열차를 확보하고 철도 수송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 수백만 명을 기차에 태워서 절멸 수용소로 이송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이죠. 그럼 아이히만은 어떻게 아르헨티나까지 간 거예요? 뭐 어떤 수단으로?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아이히만도 곧바로 미국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요? 네, 미군 포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친위대원 포로 수용소가 따로 있었는데 글로 보내졌죠. 그리고 곧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리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자꾸 아이히만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느껴갖고 또 탈출했어요. 또 어떻게 탈출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좀 느슨했나 봐요, 대단히. 그래서 처음에 북독일로 탈출해서 거기서 이렇게 농사일도 거들고 하면서 한 4년간 있다가 결국은 친위대 퇴역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탈리아로 가고요. 거기서 카톨릭 사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부님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로 1950년에 떠나게 됩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은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고 가명을 썼구나. 네, 평범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을 때 진짜 그냥 완전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아이만의 도피 생활은 15년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연락이 닿아서 가족을 아르헨티나로 맞아. 불러왔어요. 같이 다시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사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도피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겠죠. 그의 행적을 뒤쫓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저런 전범들 막 납치해오고 이런 단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였죠. 네. 1949년에 공식 창설된 모사드는 뛰어난 정보 수집과 공작으로 유명한 그런 조직인데요. 근데 이 모사드가 창설된 다음에 사실은 처음으로 나선 해외 작전이 바로 아이만 체포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사드는 당시 벤츠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만이 퇴근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에 오는지 동선을 다 파악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걷고 있을 때 바로 덮쳤죠. 그리고 그 체포 과정에서 모사드 요원이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거든요.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뭐였지? 아까처럼 자살 못하게 네네. 막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퀴즈였던 건 아니죠? 퀴즈는 아닙니다. 네. 그 입에 손을 넣었나? 바로 그럴 겁니다. 장갑을 끼고 입에 손을 넣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청산가리 캡슐을 이렇게 혹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깨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손을 넣은 거죠.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게 당시 모사드 요원이 끼고 있던 장갑입니다. 뭐 딱히 뭐 이빨 자국이나 이런 건 없네요. 아이만이 별로 저항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일단 미리 준비해둔 어떤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침대에 묶어놓고 독일어로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독일어로 나 아돌프 아이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신들이 이스라엘에서 나 잡으러 온 거 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약간 잘난 체하면서 얘기해요. 자기가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영웅적이지 못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웅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잡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뭐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는데 막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후 이제 모사드는 아이만을 8일간 감금해 둔 다음에 이스라엘 여객기에 태워서 수송해 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게 확증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아이히만이 체포된 후 이스라엘 법의학자들은 아이히만 사진을 받아가지고 예전 사진과 비교해서 아이히만인 거를 밝혀내거든요. 똑같네. 아이히만이네. 귀가 똑같네. 왼쪽 귀가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조금. 귀가 좀 특이하네. 아이 완전 아이도 동일인이에요. 봐도. 그렇죠. 딱 볼 때 동일인이죠. 네. 웃기다 진짜. 네네네. 이렇게 아이히만은 1961년 4월 11일 텔아비브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는 전 세계의 언론이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히만의 역사적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검찰이 아이히만에게 적용한 혐의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 불법 조직 가담죄 등 총 15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히만이 이 혐의들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했을까요?
and this was after I had been working there for some time, when all the people of my town came. And who was amongst them? My wife and my 2 children. I lay near my wife and 2 children, and I wanted them to shoot me. We were already facing the grave. I felt him take the child from my arms. The child cried out and was shot. I received the order to take action against the guests. I thought about the question, and when I saw it was absolutely necessary, I carried out the orders with the fanaticism one expects from someone who has long been a National Socialist, and also one who has been assigned to do this job. Did you say that? I said I didn't know. Did you say that, yes or no? I don't know. Maybe I've been drinking. Maybe I didn't say it. Maybe it was added afterwards. 실제 증언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무관심해 보여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닌데 약간 이런 것 같긴 해요. 그런 거죠. 공감을 전혀 못하는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만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폴란드의 한 학살 현장에 조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만은 벌거벗은 유대인들이 트럭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단체로 트럭에 탔고 그 이후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것은 트럭 안에서 시신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동용 가스 차량으로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장면을 목격한 거죠. 적어도 그는 자기 손으로 열차에 태워 보낸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이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어떠한 인간도 죽인 일이 없다. 그 일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떠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익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기가 도왔다고요? 도왔다고요. 어차피 떠나는 게 유대인들한테 좋으니까. 본인은 계속 자신은 상관이 시켜서 행정적인 일만 했다라고 이 얘기를 반복했죠. Even if the defendant did act out of blind obedience, a man who took part in crimes of such magnitude for years should endure the greatest punishment known to law. This court sentences Adolf Eichmann to death. 그런데 이 법정에는 아이만의 이런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학자 한나 아렌트였습니다. 이 아렌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 사상가인데요. 특히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의 재판을 관찰하면서 쓴 글이 큰 주목을 받았고 또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 책의 부제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죠.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이죠. 제가 그 책을 읽고 이해한 바로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일 거다.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평범한 사람, 뭐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이웃 같은 사람이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아렌트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거죠? 네. 우리 아이만처럼 생각이 부족한 우리는 다 죄인인가? 우리는 모두 공범인가? 당시 독일인들은 다 공범인가? 그렇진 않죠. 구체적으로 나쁜 행위를 해야 죄인인 거죠. 그저 별 생각 없이 살아간 평범한 독일인들 모두에게 함부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악의 평범성은 영어로는 the banality of evil이고, 그리고 독일어로는 die Banalität des Bösen이죠. 니키 씨, 독일어로 die Banalität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특별한 거 없는 평범성, 약간 네네네. 부정적으로 보는 평범성 표현하는 네네네. 단어.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이만이 평범해 보입니까? 평범한 사람인가요?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버넬리티 또는 바날리텟은 이제 평범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그것과 연관되긴 하는데 천박하다, 저속하다, 속물적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 the banality를 평범성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세상의 악행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 모두가 공범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죄인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당시의 독일인들 모두가 어느 정도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렌트의 견해는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아이만에 대해서 깊숙이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출세주의자에다가 자기 업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짓까지 더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치 친위대원으로서의 정체성도 아주 강했어요. 말하자면 확신범이었던 거예요. 확신범. 아렌트가 보기에 아이만은 나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나쁜 행위로 구현했기 때문에 유죄인 거죠. 아이만은 심지어 법정에서도 자신의 맹목적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형장에서까지도 의연한 척했어요. 사형 직전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죽을 때까지 상투적이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멋있는 말을 주워와가지고 죽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렌트는 아이만에 대해서 저건 괴물이 아니라 광대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The Banality of Evil을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악의 천박함, 악의 저속함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애국심, 맹목적인 신앙심, 맹목적인 복종, 이 모든 것들이 속물적 상투적이고 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책임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아렌트는 여기서 죄와 책임을 구분합니다. 평범한 독일인들 모두가 죄인은 아니야. 하지만 독일인들은 책임을 느껴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렌트의 핵심 논리이거든요. 히틀러의 나치당에게 투표를 해서 정권을 잡게 하고 그들이 악행을 행하는데도 방조한 정치적 책임, 그것은 있는 거죠. 이 독일인들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 군인의 사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군인? 네. 당시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독일군 중사였던 안톤 슈미트입니다. 아, 슈미트. 네. 유대인들이 죄 없이 학살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게토에서 굶주리는 유대인들에게 몰래 부대에서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발급해줘서 그들의 탈출을 돕기도 했고 탈출하는 것을 봐도 묵과해줬죠. 근데 이제 이 행동이 발각되면서
결국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고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왜 네. 그렇게 되는 거야? 형장에 가기 전에 그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운명에 묵묵히 따릅니다. 나의 운명은 우리 주님이 내리신 것이니 어떤 것도 이를 바꿀 수 없죠. 오늘 나는 매우 편안합니다. 안톤 슈미트의 사례를 보면 아이만이 변명한 거,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 라고 하는 변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인 줄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안톤 슈미트는 아이만보다 계급도 낮고 운신의 폭이 훨씬 적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애국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 결단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네. 진짜 아이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안톤 슈미트 같은 그러니까요. 영웅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책임의 논리가 독일인들에게 엄청난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 청산을 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였습니다. 전쟁 직후가 아니네요. 네, 15년 이상 지나서 서독은 1960년대 초까지 잘 아시죠?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경제 성장에 급급해서 사실 과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감추고도 싶었고요. 동독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나치는 자본주의가 낳은 산물이다. 히틀러는 서독인이었다. 자신들은 나치와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백해 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1960년대 중반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좀 제대로 청산하나요? 네, 60년대 중반부터.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세대 교체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1960년대 젊은 세대, 이들을 우리가 흔히 68세대라고 하는데 68년에 거리를 점거하고 이제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청년들의 세대인데요. 이들이 자기 아버지 세대를 부도덕하다고 본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나치야! 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와, 그거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다. 사실은 우리 세대는 죄가 없어. 우리는 관련 없어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오히려 독일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자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그런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1970년 12월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합니다. 독일 정상으로서는 전쟁 후 첫 방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샤바 게토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앞에 가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브란트는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이런 총리의 행동은 나치가 벌였던 전쟁과 잔혹 행위에 대한 독일인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독일 스스로 이렇게 과거 청산에 나서면서 또 수면으로 떠오른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치 정권의 악행을 도왔던 전범 기업들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이미지 좋은 기업들, 벤츠, BMW, 폭스바겐, 크룹, 지멘스, 아이게. 이런 기업들이 다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성장했죠. 강제 노역을 통해서. 그런데 1990년대 말에 가서 강제 노역에 착취당했던 개개인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독일 기업들은 2000년 8월 독일 정부와 힘을 합쳐서 피해당한 개개인에게 이제 배상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도 벤츠나 BMW가 운영하는 박물관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 사고 일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홀로코스트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당시 독일 현행법상 20년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1945년 5월 8일에 폐망했으니까 1965년 5월 8일이 되면 20년이 지나서 그 다음부터 기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1979년에 홀로코스트 관계자들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 말소. 이 분야에서는 없어, 공소시효는. 특히 작년 10월에는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의 한 법원에서 열린 재판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이요? 작년 10월. 2021년? 네네. 이때 법정에선 피고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네. 정의가 뭔지 보여준 거죠. 과거의 불의를 망각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과거 청산에서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먼저 너무 유대인에 대한 사과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사실 나치에 의해서 박해받은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성적 소수자, 집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새로이 또 불거진 문제가 있습니다. 나치 시기 이전에 독일 제국 시절에 자행했던 만행이거든요. 서아프리카, 지금의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때 독일 군이 이 원주민들을 아주 말살할 정도로 학살을 해버립니다. 거의 종족이 없어질 정도로 학살을 하게 되죠. 독일이 아프리카에서까지 그런 짓을 한지는 몰랐어요. 어쨌든 독일 정부는 뒤늦게 대학살을 인정하고 거액의 돈을 쾌척하기로 선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학살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고 피해자가 아닌 국가에게 돈을 주는 지원해주는 방식이죠. 실제로 피해를 당한 개개인들한테는 그 배상이 안 되고 국가한테 돈을 주고 그걸 나눠 가지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물론 현재는 다른 부류의 피해자들을 추모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각각 다른 부류의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한 각각의 추모 시설들이 따로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야?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가자 지구 전쟁이거든요. 약 열흘간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쏟아부은 로켓포가 한 4,300개 정도 되고요. 4,300개. 예. 그러니까 맞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을 했겠죠. 이스라엘은 전투기로 동원해가지고 폭격을 했거든요. 뭐 로켓포하고 전투기는 상대가 안 되는 거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대에 있는 뭐 중요한 시설들은 다 파괴가 됐고. 사람들이 죽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터를 잃은 거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인가를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해요.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볼 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누구 편을 꼭 들고 안 드는 그런 걸 떠나서 중립적으로 사실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을 주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비극을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랍어로는 성스러운 도시거든요. 쿠도스 해가지고 성스럽고 평화로운 도시인데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 이름이랑 좀 다르네요. 평화로운 도시라는 뜻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뉴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근데 그래서 28 분쟁, 종교 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항상 그런데 종교 분쟁이라고 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분쟁이 아니라 예루살렘, 넓게는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민족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민족 싸움. 네. 그래서 이 분쟁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땅입니다. 이권과 관련. 네, 땅이고요. 그래서 이 한 지붕에서 두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독특한 이 현상이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 3, 4천 년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에 히브리 성서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주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요. 원래 살던 곳은 이라크 쪽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느님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그랬고요.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야곱 되어 가지고 삶이 좀 어려워졌어요. 흉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죠.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여기서 이제 일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의 노예살이를 해요. 노예살이를 하다가 다시 모세라는 사람이 이들을 이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을 다시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여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를 성서에서 블레셋이라고 그러거든요. 블레셋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여기를 드디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왕국을 세우고 또 그 현명한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 여기서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따는 땅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나뉘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서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도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살다가 또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기원전 63년에 이 지역이 다시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로마가 점령을 하니까 이제 로마한테 점령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두 번의 독립전쟁을 하는데 기원후 66년에서 70년, 132년에서 135년 전쟁을 하는데 66년에서 70년 1차 독립전쟁에서 패해요. 패하니까 로마가 화가 나잖아요. 감히 나한테 덤벼? 그래서 성전을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긴 게 뭐냐면 성전 서쪽 벽만 남긴 겁니다.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서쪽 벽이에요. 그런데 다시 132년에 또 도전을 하니까 그 독립군을 진압을 하면서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콜로니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도시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름 자체를 없애버려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쫓아내요. 흔적을 없애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638년에 무슬림들이 여기를 점령을 하고요.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기 직전까지 1917년까지 여기를 오스만 투르크 지배하에 아랍인들이 산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슬픈 유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걸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 원래 있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다? 뿔뿔이? 네, 그냥 주변 국가로. 다 갔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때 유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유럽으로 가겠죠. 한 무리는 이제 이 스페인 쪽으로 가거든요. 멀리도 갔다 와. 네, 이게 뭐 가다가 스페인으로 가고 한쪽은 지금의 독일 쪽, 독일 프랑스 쪽으로 갑니다. 근데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잘못 갔어요. 잘못 갔죠. 네, 유대인들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럽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인 사람들. 그러면서 이 유럽에서 인간 취급은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든지 흑사병 같은 거 있었을 때 얘네들이 우물에다가 병균 퍼뜨려가지고 우물을 해서 사람들 죽였다든지 마녀 사냥까지. 네, 그러니까 나쁜 일은 뭐든지 다 유대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쉽게 본 거죠. 그리고 아주 약자로 보고 거리낌 없이 공격하고 공격해도 나한테 뭐 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받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했던 일 때문에 되게 안 좋은 그 편견이 욕심이 너무 많다. 특히 돈 욕심. 왜냐하면 옛날 기독교에서 사람들한테 기독교 믿는 사람들한테 돈 관리하는 일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약간 더러운 일. 그래서 유대인 그거 할 수밖에 없던 이유. 땅도 못 가져서 농사도 못 짓고 길에 가입도 안 시켜서 물건도 못 만들고 팔 수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거 돈 빌려서 이자 붓는 거. 고리대금. 네. 근데 돈은 있었나 보네. 돈은 엄청 많이 벌었어요. 돈을 잘 벌었다. 그래서 더 질투됐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tight fisted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그 fist는 주먹이죠. 유대인 사람 돈이 여기 주먹에 쥐면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영국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유럽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론가는 가야만 됐어요. 이때 러시아와 동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물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러시아와 동유럽으로 대규모 이주하거든요. 네, 19세기 말에는 이 지역 유대인이 전 세계 유대인의 80%에 차지하고 있었다 할 정도로 많아요. 진짜 많이 갔구나. 그런데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대미문의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1881년에 러시아에서 혁명가들이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를 암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제를 암살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가짜 가짜 뉴스. 맞아. 가짜 뉴스 문제. 근데 네. 항상 가짜 뉴스로 많이 당해. 그때나 네. 지금이나 사실. 흑사병. 그래서 그걸 러시아어로 포그롬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란, 난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박해라고 알 수 있어요. 그 한번 사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유. 애기도 있네. 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수백 개의 유대인 마을에 들어간 사람들을 뭐 무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뭐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시온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시내엔 유대인을 죽여라라는 함성이 가득했다. 유대인들은 양처럼 사륙당했다. 피에 굶주린 폭도들은 갓난아기를 갈갈이 찢어 죽였다.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석양의 거리는 시체들과 다친 사람들로 가득했다. 갈갈이 찢어 주겠다는 건 와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사람이 아니었네요 저때. 사람이 아니죠. 1880년대 초반에 시작한 이 포그롬이 무려 40년을 이어집니다. 40년이나.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15만 명이 죽습니다. 15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거든요. 1894년. 1894년이요? 네, 1894년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절망시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894년에 한 프랑스 장교가 군사 재판에 서서 중형을 받아요. 드레이피스 사건입니다. 1894년에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프랑스의 아주 중요한 군사 정보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랑스의 중요한 아주 민감한 군사 정보를 독일 쪽에 넘긴 거죠. 그럼 누가 스파이로 지목됐을까요? 그것도 유대인이 했다고. 그렇죠. 바로 프랑스 정보국에서 일하던 드레피스라는 유대인 장교였지요. 증거는 딱 그거 한 개예요. 필적이 비슷하다. 심증이네요, 그냥. 네. 그러면서 드레이피스를 잡아들이고 재판을 걸거든요. 그냥 유대인이라서 희생양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실한 증거를 가지고 프랑스 군법정은 드레이피스에게 당시 프랑스 최고형인 종신 유배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파리에서는 드레이피스를 두고 유대인 죽여라. 네, 유대인 죽여라 반 유대인 시위가 일어나요. 네. 유대인 혐오죠. 인형같이 생긴 게 이제 드레이피스 가짜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불태우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반유대인 운동.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집단 학살을 겪었죠. 프랑스에서 마녀 사냥을 겪으면서 유대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고요. 헤르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보는 겁니다. 재판장에 들어갈 때 유대인 죽여라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프랑스처럼 이렇게 계몽된 진보적인 나라에서 유대인이 살 수 없다면 유럽 어디에서도 유대인으로 살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1896년에 2년 후에 책을 써요. 유대인슈타트라고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주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시온으로 돌아가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고향,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자는 게 시온주의의 핵심입니다. 헤르츠는 자신의 생각을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1897년에 뜻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열어요. 바젤이라는 곳에서, 스위스 바젤에서. 맞아요. 예, 바젤 여기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기도 만들고 애국가도 만들고 선포를 하고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현대판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르츠를. 네, 그러니까 대단한 진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유대 그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갈 곳 시온을 하면 어떤 곳인가 하고 사람들을 또 보내기도 해요. 어떻게 어떤 곳인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항상 뭐 유명하게 나오는 얘기가 신부는 아름다우나 이미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그건 무슨 말이야? 땅은 비옥하고 좋은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네, 뭐 시온이라고 부르는 지역, 이 팔레스타인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지만 시온주의자들은 그래도 우리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굳혔고 그러면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방법이 전혀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산 게 아니라 좀 더 공공의 재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 민족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요. 1901년에. 네. 유대 민족 기금을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돈을 가지고 땅을 팔레스타인 지주들한테 땅을 사는 거죠. 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사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넓히기 시작한 것이 이제 텔아비브가 거기 시작돼요. 원래 텔아비브는 나중에 도시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 정착촌 지도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914년 이전입니다. 1914년 이전의 정착촌인데 이 텔아비브 쪽에서 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들이 이제 정착촌들을 땅을 사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터 좋네. 저기. 그러다가 바다가 딱 있고 살기 좋게. 그러다 1914년 아시죠? 제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뭐 일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지금 땅입니다. 네, 땅. 이제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힘을 합치고 그리고 이들이 싫어했던 나라들이 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싫어했죠. 독일 싫어했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근데 사실 이 오스만 투르크는요 500년이나 넘게 이 중동을 지배해온 제국이에요. 그런 말까지 있어요. 지중해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척의 배도 띄울 수 없다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하지만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야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쯤에는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붙인 별명은 아니고요. 이빨 빠진 사자 이런 거 아닌가요? 이빨 빠진 사자요? 지는 태양? 지는 태양 뭐 그 정도는 좀 예쁘네요. 이빨 빠진 사자도 그러면 크긴 나쁘진 않네요. 썩은 요거트 뭐 이런 썩은 거. 요거트. 썩은 요거트요? 그건 최악의. 그건 너무 귀엽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유럽의 왕자에서 유럽의 환자가 됩니다. 환자. 그래서 이 터키를 분해하는 거죠. 이 오스만 투르크가 가지고 있는 중동의 땅을 갖고 있는 거를. 당시 이 전쟁의 중심에 서 있던 건 바로 강대국인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머리를 많이 온갖 전략을 쓰는데 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아무리 유럽의 환자라고 그러지만 아직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상대는 아니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이거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독일도 또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여기를 오스만 투르크를 상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마침 행운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영국에게. 뭐죠? 당시 편지를 보낸 건 아랍의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이었습니다. 당시 메카의 지배자였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임명한 메카의 지배자인 아랍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 그리고 당시 직접 편지를 받은 건
영국령 이집트의 최고 책임자였던 헨리 맥마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가 그 유명한 후세인 맥마헌 서한이에요. 우리 이제 10통의 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의 편지죠. 그 내용은 그거예요.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서 이기면 중동의 드넓은 땅에 아랍인들의 독립국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신 영국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자신이 중동의 여러 아랍 부족들을 동원해서 오스만 제국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비친 거죠. 영국은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랍 국가를 건설해주겠다는 약속을 일단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믿고 이제 그때부터 오스만 제국의 뒤를 치기 시작하죠. 귀찮게 돌격을 합니다. 예. 당시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지금의 시리아와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열심히 싸웠고요. 오스만 제국에 타격을 줍니다. 자, 그런데요. 아랍인들이 오스만 제국과 싸웠지만 영국은 계속 고전하고 있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생각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금도 바닥이 날라고 그러고 돈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중 계약을 해요. 왜 이중 계약이냐면 아까 맥마헌하고 후세인하고 편지를 해서 아랍 국가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영국은 이미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외교장관 벨포어가 로스차일드 가문에 직접 편지를 씁니다. 시온주의자들의 염원에 공감하는 다음 지지 선언문이 내각에 제출되어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당신께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왕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조국을 수립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자금이 딸려서 도움을 청할 정도면 로스차일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옛날 한 18세기부터 그 조상이 이렇게 아들 한 5명 여기저기 다 약간 파견했어요. 영국 너는 담당하고, 너는 프랑스 하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다 이렇게 5나라를 하고 독일까지. 그래서 그 금융업을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래서 국가랑 비슷하게 아니면 더 많은 돈 가지고 있던 가문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엄청 크죠. 한 나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유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요, 이 1880년대부터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자비를. 그러니까 이 시온주의자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와, 영국 사람들은 15년에 아랍한테 아랍 국가 세우는 거 도와줄게 약속을 하고 17년에는 또 유대인들에게 나라 건설하는 거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영국은 프랑스하고 몰래 약속을 합니다. 뭐야, 3중 계약이야? 피터 왜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노하기 힘들어요. 진짜 문어다리처럼 여기저기 다 걸쳐놨네. 결국은 뭐냐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동 땅을 우리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무섭다, 강대국들은. 보통 사익스-피코 협정이라고 그래요. 영국의 사익스와 프랑스의 피코 이름을 따서 협정을 하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서 시리아는 프랑스의 보호령,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영국의 보호령, 그리고 이라크는 영국의 보호령.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영국이 장악을 하니까 영국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지금 아랍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의 약속을 지키지? 누구하고 약속을 지켰을까요?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쪽을 유대인. 일단 챙길 건 챙겨줘야죠. 두 분은 로스차일드. 그 일단 둘 다 달래놔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 제일 안타깝네요, 후세인이. 영국은 이 땅을 운영할 총책임자, 즉 고등판무관으로 유대인 시온주의자인 세뮤엘 허버트를 임명합니다. 결국 영국은 아랍인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분쟁의 씨앗이 영국에서 나온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둘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더 얽히기 시작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유럽에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더 사람이 많았고 조금 들어오는 거는 봐줬어요. 근데 할수록 더 많이 들어와. 그러면서 내가 좀 살기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원래 한 3%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 1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대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1930년대 후반에는 40만 명. 13,000명에서 40만 명. 와, 너무 많이.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다가 유대인 국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이 들죠. 위기감이 들어. 네, 위기감 들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럽에 미친 광인이 나타나죠.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네,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처참하게 죽으니까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들도 이제 슬슬 화가 여기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좀 참고 참았는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1936년입니다. 항쟁을 시작해요.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영국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통틀어서 부르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반란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저항이 무려 3년이나 지속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영국과 유대인에게 내몰리고 탄압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영국 정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킬 것. 둘째, 유대인의 이민을 금지할 것. 영국은 팔레스타인 측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요, 유대인 입국 막을게. 그리고 10년 안에 니네 팔레스타인 국가 만들어줄게. 가운데에서 막 부추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렬 시온주의자들이 영국을 향해서 테러를 시작합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1946년 킹 데이빗 호텔 테러입니다. 킹 데이빗 호텔은 영국의 행정관리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하는 모든 행정의 중심지죠. 거기에 테러를 해요. 완전 다 터져버렸네. 저게 1946년이라고요? 네, 46년. 아, 2차 세계대전 직후구나. 와. 야, 저건 규모가 좀 큰 테러인데? 너무 큰 테러인데? 다 무너졌네.
당시 영국 충격은 엄청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편을 들어줬다가 아랍인 편을 들어줬다가 이제는 진퇴양난이 된 상태잖아요. 슬슬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혼란에 빠진 이러한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요. 바로 조언의 나라 미국입니다. 이건 또 뭐 때문에 또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네. 아, 드디어. 아, 뭐 그것도 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을 제치고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했잖아요, 미국이요.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접하면서 유대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시온주의의 성공을 열망하는 수십만 명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제 유권자 가운데는 수십만 아랍인이 없거든요. 그 미국 사회 내 유대인 유권자 그 표를 의식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 그 당시 생각하면 미국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미국의 뭐 금융이나 정치나 아니면 미디어, 언론 다 유대인들이 이쪽에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실소유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와. 네, 정말 미국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하면 유대인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 미국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영국이 묘수를 내죠. 네, 나는 이 문제를 여기에 맡겨버릴 거야 하고 유엔에게 맡깁니다. 아, 네. 국제기구 얘기. 당시 만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이게 유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랍인들을 안고 있죠. 저 뒤돌아가는 펭귄 같은 사람은 영국인가요? 영국과 미국이죠. 정말 신사답게 정말 주장을 하네. 정말 잘 부탁해 하고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냥 잘하고 있어,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은 이 문제를 떠맡게 되면서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새로운 해법을 찾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까? 난 답이 안 보이는데. 종교가 하나로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과 아랍인들의 땅을 나눠서 나라를 둘로 만들자. Soviet Union, yes. Afghanistan, no. Argentina, abstention. 팔레스타인에서 저걸 인정을 하나요? United Kingdom, abstain. The United States, yes. The resolution of the Dutch Committee for Palestine was adopted by 33.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유엔의 분화라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일종의 건국 허가서를 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국제적인 허가를 받은 거죠. 이 지금 붉은색 계통들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거고 이 녹색 계통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1947년 분나라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94%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확 줄어든 거죠. 50%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야, 진짜 화날 만하다 저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랍은 굳이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내 땅인데. 원래 다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믿지야 본전인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도 나쁜 건 없죠. 근데 아랍은 안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안 받았으면 끝까지 통과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럼 이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는 뭐 어떻게 했어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땅을 이렇게 했다면. 거부하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거부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았어야죠. 그런데 안 받았으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거부하고 전쟁.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영국이요. 유엔한테 맡기고 뭘 했냐면 우리는 이제 군대 뺄게.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뺀다고 48년 5월 14일이에요. 영국이 나가면 어떤 일이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분쟁에 불시면 던져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네요. 군대까지 다 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를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할 건 다 해봐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을 봉쇄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유대인들이 시작한 것은 아랍인들을 어떻게 해서 밀어내야겠죠. 마찬가지로 아랍도 유대인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시작이 돼요. 굉장히 치열한 기간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전쟁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가지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보다는 시리아 민족주의, 아랍 민족주의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땅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떠났으니까 다음에 할 일은 유대인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나라 세우기. 나라 세워야죠. 예. 착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의 박물관에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독립국가 선언을 해요. נציגי היישוב העברי והתנועה הציונית, אנו מכריזים בזאת על הקמת מדינה יהודית בארץ ישראל, היא מדינת ישרא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군요. 네. 의지가 대단하죠.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이 되는데 그런데 국가를 선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아니,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죠. 그렇네. 예. 그런데 이거를 해준 나라가 있죠. 어디였을까요? 미국이겠죠. 네, 바로 미국이요. 예. 야, 저 방금 잔의 의기양양한 표정 보셨죠? 그냥 뭐. 사실 트루만 대통령이 했어요. 트루만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 아랍은 없다. 네, 두 나라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예요. 의외로 자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한 나라가 합니다. 러시아? 소련. 미국하고 소련하고 약간 그거 아니에요? 소련이 러시아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왔죠. 러시아 유대인들이. 그리고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하는데 그 유대인 혁명가가 많아요. 예, 그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벤구리온도 사회주의자입니다. 초대 총리도. 그래서 이 냉전 시기에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니까 사실상 전 세계가 인정한 것 같죠.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나와라 오바 사장님.